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베트남 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왜 아직 베트남인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에 무엇을 보고 투자했는가? 이제 그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보는 베트남은 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 쌀국수, 베트남 전쟁 딱 뭐? 그 정도? 그 정도 국가였거든요, 사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뭐 보통 한 10여 년 전쯤만 해도 베트남에 여행을 가신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남아 약간 오지타만 오는 느낌? 그렇죠. 하롱베이 하면 뭔가 그냥 그 천혜의 자연 환경 막 배 다니고 뭐 이 정도가 다였던 것 네, 같아. 그 정도가 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베트남이란 국가가 한국의 이제 그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투자처가 됐죠. 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여기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쌀국수로 기억되는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한 시점이 한 5년 전 정도. 2015년 막 전후로. 네, 아마 합니다. 그때 이제 뭐 박린, 뭐 타이완 쪽 이런 데다가 이제 전자라든지 전기 쪽 공장 지으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이라는 시점을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되지 않냐. 그때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삼성이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었나? 이제 진출하게 된 계기를 일단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하나 사드죠, 사드. 저희 사드.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괴롭혔죠. 뭐 롯데는 완전 빈털털려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사드를 이제 중국이란 국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 분들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렇죠. 포스트 차이나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여기 동남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베트남을 선택을 했는가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한참 많이 진출한 게 2000년대 초반 정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년 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중국이 어떤 모습을 띄었길래 그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고 뭐 일본, 미국부터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거기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예. 왜 중국이 20년 전에는 좋은 투자처였는지 분석을 통해서 베트남의 2015년도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 7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싶고, 한 2가지 같은 경우는 상수, 5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로 저희가 보고, 그 2가지 상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이 따지는 인구 얼마냐? 일할 사람 많아야 된다, 당연히. 그쵸. 13억? 뭐 14억?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다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셈으로 전 세계 4분의 1이 살고 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말은 뭐냐면은 물건을 팔기도 좋고 물건을 만들 사람도 많고, 그럼 굉장히 그 노동력을 구하거나 그 시장으로서의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런 국가였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비싸면 일을 못 하는데, 그쵸.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GDP 같은 경우는 1000불 내외? 그 뭐 한국 돈으로 치면 월급 한 12만 원, 13만 원? 그쵸. 1000불이면 120만 원. 네. 월로 끊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일을 시켰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그런 투자처로 같은 경우는 많은 노동력을 쉽게 수급할 수 있고 좋은 GDP. 네, 일단 뭐 상수 개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또 외국 기업들이라든지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할 때 저는 생각했을 때 뭐냐면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변수가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나눈 것들이 이제 다 남은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불안한 국가가 아니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 변수가 잘 통제가 되어 있는 국가라는 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구 비율. 한족이 92%고 나머지 기타 소수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중국에 어떻게 그 인종 문제가 없냐, 인종 갈등이 없냐, 너희는 뭐 그 티베트 사태도 모르고 신장 위구르도 모르고 그런 수많은 갈등들을 모르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은,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의 요소를 용납하지 않는다. 철저히 한족의 국가, 한민족의 국가로 만들고 싶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한국에 있는 뭐 동북 공정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주변 국가들의 역사책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한족의 국가, 한족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이 될 소지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망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없도록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네. 이건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지만 그거 한 50년, 70년 동안 매번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경상도 어쩐지 이 한국이란 작은 땅 안에서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가지고도 이렇게 뭐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는 민족이 다른 거야. 그런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소수민족들이 절대 소수가 아니잖아요. 한국 인구만큼 되는 건 소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쵸. 중국 내에서는 소수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충분히 분열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다시 절대 말씀드리지만 용인하지 않는다.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이 친구가 땡크를 밀어넣어버리면 그렇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 옳은 건 아닌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좋은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변수가 종교가 없죠 이 나라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중국의 국부 그 마오 성님께서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싹 싸그리 다 밀어버렸죠. 클리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이 밀어버리면서부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교가 없다. 네. 국교가 있다는 게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점적인 요소는 큰 것 같아요. 뭐 저희 둘 다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종교로 인해서 뭐지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저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알라신 믿는 친구들은 뛰어들잖아요. 그 친구들은 보면 그쵸. 탄 두르고 뛰어드는 친구들.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뛰어들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이 친구 이스라엘 가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한 반년 정도 살다 왔는데 네. 거기는 보면 4대 종교의 성지가 그 예루살렘에 뭉쳐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항상 그런 그 첨예한 갈등, 폭탄 터지고 막 저격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수시로 들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 종교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투자하기 안정적이지 않은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이스라엘이 중국처럼 13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갈까요, 정글? 안 들어가죠.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왜냐면 그 폭탄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지는 폭탄이 터진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기 어렵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문화적인 규범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은 이것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슬림은 뭐 라마단 한 달 동안 쉬어줘야 되고 뭐 하루에 기도 5번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 뭐 기도 시간 보장해 주느라고 업무 효율 좋을 때 막 브레이크 타임 줘야 되고 피곤하잖아. 피곤하다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있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중국이 뭐 종교를 탄압은 하지만 종교를 표면적으로는 뭐 용인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네. 그렇지만도 그 중국 13억이 믿는 다수의 종교에 의해서 그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볼 요소는 좀 적지 않을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변수 다섯 번째로 잡았는데 제가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중국은 대륙이죠. 크다. 큰 대륙이다. 그리고 뭐 산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사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야지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프라를 깐다거나 공장을 깐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지만 저희 심시티 게임하는 것처럼 그래서부터 쭉 꺼내는 그냥 여기 도로, 철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이렇게 거라.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좀 장점이 있고 섬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떨까요? 뭐 그 뭐 다리 연결하고 교량 연결하고 그러니까 지압하고 하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쉽다.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천재지변이 많이 있는 네.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면은 물론 뭐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죠. 태풍도 오고 지진도 나고 예전에 뭐 스촨성 이런데 지진 나가지고 사람 뭐 많이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그분들. 네. 그렇지만도 주기적으로 태풍이 올라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정 짓기 좀 불안할 것 같아 사실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 지진 해일이 주기적으로 나니까 그런 데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물론 뭐 그쪽에는 내진 설비라든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네. 또 투자를 하겠지만 똑같은 값이면 여기 뭐냐 그 쓰댕으로 간이로 공장 짓는 거랑 그쵸. 내진 설계하고 뭐 이거 다 하면은 비용 자체가 많이 들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불레굴에 있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비해서는 또 한 번 지정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당시에 과거에 주투였던 뭐 러시아 소련 같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통해서 이제 뭐 기술을 받는다든지 뭐 기술 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을 거고 제가 좀 다르게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미국이라든지 서구권 입장에서 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커버려서 지금 선을 넘긴 했지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제가 말씀드린 20년 전.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견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 한번 방한해가지고 우리 뭐 안보적, 동반자적, 협력자적 관계 뭐 이런 얘기 좋지 않습니까? 코퍼레이션 얘기하면서 뭐 그냥 프렌드십 얘기 한번 해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당시에 또 일본이 G2 얘기 나왔었는데 일본도 견제하는 거고. 물론 뭐 일본이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방이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좀 한번 크게 큰 소리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충분히 지정학적으로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땅이 크고 뭐 평지가 많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도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그 파워 게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충분한 대항마가 될 수 있고 네.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주목할 만했다. 6번째 변수로 치면 4번째죠. 외세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크게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외세 영향을 받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태국 같은 국가들 예, 뭐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뭐 일본과 그 굉장히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뭐 예를 들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소련과 북한의 관계, 남한과 미국의 관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다른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신흥 국가들, 신흥 투자처가 들어갔을 때 기존 국가를 밀어내야 돼? 뭐 협력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가짓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뭐 태국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봤자 그 일본 라면 맛본 사람들이 신라면 안 사 먹을 것 같거든. 그렇죠. 뭐 그런 네. 느낌이다. 여러분들 뭐 아까 유교전쟁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소련 애들이 보드카 팔겠어요. 미국 가서 미국이 잡고 있는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못 판다. 그렇죠. 이미 뭐 문화나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말막 거거든. 때문에 못 판다. 그 뭐 미제 초콜릿 평양 간다고 뭐 김정일이가 좋아하면은 뭐 김정일이 사 먹겠지만도 뭐 밑에 애들 사 먹을 수가 없다. 왜냐면 이미 다 소련이 잡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투자처로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예. 중국은 뭔가 그 도화지 같은 상태, 새하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뭐 언제든지 쉽게 들어가가지고 투자하면은 아 그런 게 있었어? 받아들이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92년도 이제 90년도 말이 되면서 냉전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을 뭐라 불렀냐면 주계장막이라고 그랬던 거지. 뱀부월. 그만큼 이제 외세와 담을 쌓고 독자적인 노선을 갔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에서도 소련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탔다는 거죠. 1992년도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이란 땅에 미리 깃발을 꽂고 선점한 국가가 없었다라는 걸 통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충분히 좋은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정부 체계가 공산당 일당 독재이고 예. 정치적 불안정성이 없다라는 걸 2000년대 초반 중국에 투자하기 좋은 이유로 해봤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산당이 지금 와서 뭐 지금 폐악질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20년 뒤에 나가라, 쫓아내라 하라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년 전이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것은 공산당과 입만 잘 맞추고 한다면은 뭐 변수가 없다. 뭐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경제 개발 초기에 이제 그 저희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독재가 옳은지 민주주의가 옳은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니즈만 맞춰준다면은 충분히 좋다. 한국에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1970년도, 60년도 때 한국에다 생각하면 경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외국 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국가다. 좌우 대립이 생긴다. 지금 좌파 정권이 한 5년 정도 하다가 5년 뒤에 이제 대통령이 바뀐 거죠. 우파 정권으로. 네. 그러면은 우파 정권이 분명히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인 거지. 딴지 갈 거거든. 예전에 그 니들이 그 인천 남동공단에 지었던 애플 공단이 그 뭐 타당성이 맞니? 임금은 잘 주고 있니?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건데 그러고 나서는 또 뭐 5년 정도 있다가 또 좌파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얘기하겠지. 그 당신네들이 그 GM 대우 그 공장 그 대구 성서 공단에 지었는데 그 오폐수가 문제가 많다더라. 이제 뭐 이런 오만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고.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줄을 여기 50% 타고 저기 50% 탈 수도 없고. 없죠. 뭐잘 타야 되잖아. 잘 고민 타야 되게 되는 많이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 있잖아요. 뭐 노동 인권 문제라든지 뭐 보상 문제, 뭐 투자 개발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불법도 많이 저지를 거고 외국 불법이라고 하기보다 좀 탈법 같은 것들 많이 저지를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공산당에서 밀면 다 그냥 다 깨끗하게 막아줄 수 있거든. 막아줄 수 있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죠. 저희 흔히 많이 보는 옛날 뭐 폭스콘 예전에 뭐 중국 내에서 자살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하지만 저희 그거는 외신 뉴스에서나 보는 거지 중국 내에서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중국이 코로나가 8만 명? 그 누가 합니까 그거? 80만이지 800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은 공산당과 뜻만 맞으면
그렇죠. 모든 걸 다 클리어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아,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럼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질문은. 아유, 공산당을 어떻게 믿고. 지금 봐봐. 2020년도 되니까 애들 통솔 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니까 그랬다. 라는 걸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 공산당 입장에서 왜 외국 기업들과 손을 잡아야만 했는지를 저희가 과거에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네. 구공산권 국가에서 1989년도에 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입니다. 네, 이 사람이 뭐냐면은 1989년도에 루마니아 독재자입니다. 루마니아에 예를 들면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 김정일 같은 느낌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혁명군에 끌려가서 89년도에 총에 맞아 죽거든요.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그 루마니아 독재자의 죽음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자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는 거야. 그 공산 정권 안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죠, 우리 북한에 돌아가신 김정일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정일 씨가 제가 뭐 저보다 어린애니까 반말을 못 하겠고 일단 그렇죠. 뭐 김정일 씨가 굉장히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89년도에 저 사람이 이제 혁명군한테 처형당한 테이프를 받아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야, 나도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구나. 이 아저씨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싹을 자르자. 아, 시작부터 못하게 뿌리를 밟아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뭐 수용소 짓고 이제 뭐 아우시탄광 짓고 그 인민을 더 억압하고 약간 괴물 같은 네. 정책을 통해서 인민들을 더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한 지도자가 영상을 본 게 있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이 영상을 구해봤대. 이제 그 등샤오핑 씨가 나오는 게 흥묘백묘론이죠. 공산주의 체제이든 자본주의 체제이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들이 잘 살게 하면 된다. 그렇죠. 중국 인민들이 잘 살게만 하면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영상을 이제 그 등사와 평시는 영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측근이 물었다는 거야. 측근한테 이제 질문했다는 거지, 어르신이. 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뭐 너희 생각은 어떠한가? 이제 근데 그 밑에 측근이 얘기가 김정일이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뿌리를 밟아버리자. 뿌리를 밟아버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중국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은 그렇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치적인 불만은 줄어들 것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불만이 가질 게 별로 없지. 없다. 내가 성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흥묘백묘론부터 시작된 이제 그 중국의 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게 1980년 89년 이후죠. 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채죠. 이제 정치적으로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간 거죠. 1989년도에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로는 정치적인 모든 불만 같은 경우는 민주화 없이 다 억누르는 대신에 네. 배는 부르게 해주겠다. 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됐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이 배가 부르고 경제 성장만 되면 손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아니면 자기 쫓겨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좋은 자리였고 중국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아야만 했다. 배부르게 살게 해주려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죠. 무조건 네. 경제 발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의 도이머이 같은 아. 경우도 이제 나온 게 이제 공산권 정권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중국 벤치마킹 한 거 아닙니까? benchmarking 한 거죠. 이제 중국과 공산당과 밀접한 영향만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커진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GDP 천불하던 나라였죠.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보시면은 GDP가 저희 1000불 1K였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12, 14, 16, 18년입니다. 18년 20년도 18년 만에 기준으로 지금 10K를 넘어섰죠. 10배 11배, 12배 성장을 했는데 이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들은 네. 20년 전에 중국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까지 내가 봤을 때 성장을 빨리 하고 큰 목소리를 낼 거라는 걸 예측하기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주식을 네. 이렇게 태웠으면 내가 지금 내가 뭐 빌 게이츠고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서구권 국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문제 많은 독재 국가가 뭐 얼마나 지속이 되겠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건데 네. 중국은 그 일을 해내버렸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 통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구권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으로 치면은 알래스카가 분리독립한다고 얘기하면은 탱크 못 밀어넣거든. 그거 힘들지. 그건 근데 티벳이 분리독립한다고 하니까 탱크 밀어넣어버리고 네.
그 뭐 정보 감청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NSA라든지 뭐 그런 뭐 정보통신원 통해서 감청을 하지만 중국처럼 페이스북 못하고 유튜브 못하기는 못하죠. 그런 식으로의 그 통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근데 중국은 그 모든 것을 통제를 해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외부의 유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다 막아놓고 내부에서 엄청 키운 거지 힘을. 엄청 키워가지고는 지금 갑자기 중국이 이제 큰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치?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러면서 2020년이 오게 됐다. 15년도 이후부터는 중국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 이제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면서 중국이란 국가는 20년 전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였다. 중국 공산당과 힘만 맞출 수 있으면 변수가 없는 나라다. 근데 너무 빨리 커버렸다. 예상외로 너무 빨리 커버리고 그 중국 내에서 나오는 모든 자본과 분열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봉합을 해버리고 아까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20년 만에 경제 성장률을 13배씩 14배씩 올려버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다가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랑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동남아시아를 찾게 된 게 아닌가. 라는 게 일단 저희 이론이고요. 이제 2015년도 경우로 돌아가서 왜 삼성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투자했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남아 지도를 살펴보면서 네. 각 나라들 그렇죠. 어디가 포스트 대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인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7가지 요인을 네. 가지고 와서 투자처가 되려면은 변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거. 어느 나라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국은 지금 한참 중진국에 나아가려는 국가였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일본이 세요, 사실 이 나라는. 일본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있다고 봐도 뭐 거의 경제 식민지라고 하면은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과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삼성 공장이 있어요. 사실은 태국도 삼성 가전이 공장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베트남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위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도요타가 1962년도에 공장을 지었다잖아요, 이게. 아, 진짜 빨리 들어갔다. 진출을 62년도에 했대요. 62년도면은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뭐 전후 복구하고 있을 때 그치. 태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미 70년 가까이 된 관계다. 그런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라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을까? 그렇죠. 외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문화, 문물, 자본의 유입이 쉽지 않은 나라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그 쿠메르 루주 정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권적으로 불안한 국가고. 킬링필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구가 아마 1,600만 정도 될 거예요. 캄보디아가. 많지 않습니다. 네. 하노이 시의 한 1.5배 정도 되는 국가. 그렇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지 않습니까?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쉽지가 않았을 거다. 1,600만 밖에 안 된다, 국가가.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두 번째가 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저는 빼고 싶다. 네. 다음은 말레이시아. 쉽게 넘어갑시다. 말레이시아는 어떤가요?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으로 인종 갈등이 있는 국가. 그렇죠. 인종이 일단은 뭐 말레이계, 인도계, 뭐 화교계 섞여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소수의 자본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계 화교계 이제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 공장을 짓는다. 그럼 그 관리자들은 중국 사람이 할 거고. 그렇죠. 말레이계나 뭐 인도계가 와가지고 노동한다고 그러면은 하면은 이 사람들 불만이 없을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민족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레이시아는 삼성 없이도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 첫 번째는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 뭐 산유국에 뭐 팜유 우리 보면 맨날 먹잖아. 그 식용 그 남해들은 팜유가 99%면은 말레이시아산이에요. 여기는 자원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굳이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국가들 있는 기득권층들을 컨트롤하는 걸 별로 원치는 않았을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위치거든요. 여기 봐봐요, 말레이시아 옆에. 여기. 네, 여기가 말라카 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가 예전부터 중국에서 네. 뭐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가려는 그런 루트를 타려면 항상 여기를 지나갔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싱가포르이 물류의 중심이 된 거고 말레이시아가 물류 교통으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국가라는 거. 그렇게 뭐 기존에 잘 사는 국가가 뭐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았다. 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외세의 영향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화교가 수백 년 전부터 진출해가지고 중국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다.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뭐 있을까요? 싱가포르 여기 뭐 도시국가니까 넘어갑시다. 네, 싱가포르는 어차피 거기 공장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로 포함해서 보면 되고. 미얀마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제2의 투자처로 꼽으시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미얀마는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반군이 다닌 나라다. 최근에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거 지금 서구권에서 박탈하던 얘기 나오잖아. 미얀마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그 로힝야 사건이라고. 그 아마 뭐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을 여기 탱크로 밀었거든요, 사람들은.
학살을 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대통령 되고 정권 잡은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5년 정도? 아직까지 본인의 그 정치적인 깃을 다지기도 힘들고 충분히 변수가 많은 나라다.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네. 베트남은 경찰이 돈을 뜯는데 미얀마는 반군이 반군이 돈을 뜯을 수도 있다. 여기는 여권 주세요 하는 거를 뭐 경찰복 입고 와가지고 뭐 패스포트 플리즈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여기 총 들고 얘들은 AK 소총 들고 와가지고 끼미머니 하면 이제 줘야 된다. 이런 국가에 공장을 투자하기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전이 길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조를 하기에 좀 부족한 게 많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딱 하나죠. 인구가 인구가 적다. 760만인가 670만일 거예요. 하노이시 인구보다 적은데 뭘 하겠습니까? 제조업을 지을 수가 없다. 지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같이 삼성이 들어가면 벤더들이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공장들과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인구가 670만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는 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첫 번째가 섬이 많다. 치안이 안정적이지 않죠. 삼성이 들어온다 하면 밀어주겠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자총을 들고 다니나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아시다시피 정권이 엄청 부패해 있죠. 지금 두테르테가 지금 필리핀에 지금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갱들이 많고 치안이라든지 경제 사회적으로 아직 불안한 게 많다. 예전에 1970년대는 잘 사는 국가였지. 지금 아직까지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없는 국가가 아닐까. 그렇죠. 여행하기도 꺼려지는 나라에 무슨 투자를 하기에는 네.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또 브루나이 같은 브루나이 여기도 뭐 도시국가 작은 데니까 좋죠. 넘어가겠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인도네시아. 아, 여기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구가 많고 두 번째가 네. 여기도 자원이 많은 국가고 세 번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치, 인종, 뭐 문화적인 갈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종교 갈등이 네,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죠.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가 뭐 국교가 6개인가 있는데 네. 모든 그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산성을 얻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예수님 생일 쉬어야 돼요, 부처님 생일 쉬어야 돼요, 마호메트 생일 쉬어야 돼요, 뭐 유교면은 뭐 공자님 생일도 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휴일이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이슬람을 따르다 보니까 네, 뭐 그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다른 종교를 뒤집기 위해서 테러를 종종 하기도 하고 종교 관습에 의해서 얼마나 좀 문제가 많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 따져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지만서도 네. 일단 쉬는 날이 많은 나라는 또 제조업이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현대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많은 뭐 한 2조 정도 되는 공장을 투자를 했다고 들었는데 현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이제 뭐 베트남의 미래가 좀 달릴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15년 전 2015년도로 돌아갔을 때는 뭐 베트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든 변수들이 없는 국가가 아니었을까 보고 싶네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20년 전에 중국을 본 것처럼 2020년도 베트남을 보자라는 얘기죠. 현 시점에서 베트남은 어땠나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가 1억에 가깝다.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죠.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 두 번째가 필리핀, 세 번째가 베트남. 네. 그 젊은 인구를 수급하기 쉽다. 두 번째가 GDP가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죠. 2,500불 수준. 그리고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2,500불 정도지. 이게 아마 5년 전이었으면 아마 더 2,000불 정도가 아니었을까. 인건비를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상수 같은 경우는 중국이 13억 1,000불과 먼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중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그렇죠.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구 비율. 낀족이 85.7%.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베트남에도 소수민족이 많아요. 사실 50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소수민족 수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50 소수민족 수가 54개, 54개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도 소수민족이 그 갈등의 소지가 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소수민족 컨트롤을 중국처럼 하는 것 같아요. 잘. 네, 당근도 주고 채찍도 네. 주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는 베트남에서는 쉽지 않다. 민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 종교는 당연히 없죠. 이 나라 종교. 네, 뭐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종교가 자유롭지만 종교가 그렇게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 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라고 없다라는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계기. 네. 해안- 중국이랑 붙어 있다. 중국이랑 붙어 있다. 왜냐면 중국이 좋건 싫던 간에 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시장이 되었고 공장이 된 거예요. 중국이랑 붙어 있다라는 거는 큰 장점을 취하고 있다.
물건 팔기에도 좋고 사오기에도 좋고 재료를 수급하기도 좋고 수급해주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뭐 자연재해가 크게 있는 국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세 번째가 또 해안선이 길죠 여기가. 아, 그러면은 뭐 해양 물류. 네,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장점이 있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외세 영향을 받은 정도가 있지만 없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 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과 전쟁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전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세 영향을 받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고립적인 노선을 취한 경향이 많은 국가다. 다른 국가 영향을 받은 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뭐 있을까? 정부 체계, 공산당 일당 독재여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없는 것 같은 건 중국이랑 또 비슷한 상황인 비슷하다. 거죠. 많은 그 공산권 국가들이 그 루마니아 사태를 교훈 얻었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베트남도 1986년도에 도이모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사실은 뭐 그렇게 성공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중국이랑 똑같이 네. 중국 공산당이 경제 발전을 시켜준다. 경제 발전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만 들어가 있으면 외국 기업들이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참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걸로.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죠. 싶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있는 한 20년 정도의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기조가 어떤 거였냐면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가와 이제 교역이 자유롭고 최대한 어떻게든 많은 국가들과 교역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처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이게 지금 사태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 때린다. 뭐 이제 그 중국에 더 이상 나오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이제 중국에 수입하지 않겠다. 미국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똑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 좀 숙이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받아치기식으로 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뭐냐면 약간 신냉전 같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신냉전에서 가장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 예전에 구냉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인데 중국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국가고 중국은 심지어 이 나라 싫어하는 국가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 싫어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많은 서방권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은 경제력이 싸다, 뭐 인건비가 이런 얘기 말고 정치라든지 그 지정학적인 그 메커니즘상 이게 충분히 여기가 좋은 투자처가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그 기지지, 전초기지 같은 느낌이 네. 강한데 지금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베트남이랑 국가는 더 이게 좀 주목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트럼프 형님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래서 뭐 지난 14일 날 이제 그 모든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에 있던 공장들 다 철수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돌리라.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저희 기사가 아니고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렇죠. 어디 있었던 거예요? 폭스뉴스. 미국 전략 경제 전략은 실행 단계다. 네. 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친미 경제 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죠.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 인도 혹은 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봤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블록 거기서도 충분히 맹주국이고 지금 많은 제조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베트남이라는 국가란 미국 입장에서는 놓고 싶지 않을 거다. 예전에 막 베트남 수상이 막 그 방미하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트럼프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베트남과 이제 그 경제적이라든지 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많은 액션을 취했고 제가 알기로 양국 간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죠. 중국과 그 국경이 맞닿아 있는 데다가 인구도 많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을 맞닿아 있고 네, 심지어 여기 보면은 저희 이쪽 그 황사군도니 이런 쪽에는 그렇죠. 이미 국경 분쟁 같은 경우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오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베트남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쉽게 놓진 않을 거다. 한국이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뭐 미국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들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여기서 네. 얻어먹을 것들을 또 빼가겠지. 빼갈 것 같다라는 통해서 이제 베트남이란 국가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투자를 얼마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정학적으로라도 베트남이란 국가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할 나라다. 또 뭐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저희한테. 야 베트남도 나중에 잘 되면 중국처럼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를 블록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절대
중국처럼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13억의 시장이니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블록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 입장에서 거래 끊어도 돼요. 뭐 내수 돌리면은 13억이면은 중국 기업들, 중국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아. 안에서만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절대 13억, 뭐 20억씩 되는 국가의 가능성은 없다. 1억 언저리의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거다. 어쨌든지 외국에 경제적 의존해야 되고 그렇죠. 먹고 살려면 그런 의미로는 인도가 제 생각인데 네. 제2의 중국일 수도 있다. 네. 인도 13억, 14억 아니야.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그 베트남이란 국가가 아직까지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리 재용이 형 사진 보면서 재용이 형님의 고민은 어디로 갈까 이제 뭐 좀 주목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방송을 또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국정 운영이나 회사 운영 같은 경우는 냉철한 시선으로 우리가 좀 숫자 보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의 플랜을 그르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뭐 분위기가 네.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고 또 양쪽 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재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네. 그래도 그거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금지해야 된다. 베트남에서 파서 딴 데로 가야 된다. 아니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는 베트남이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중국이 그 사태가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여기서 관망을 하고 있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